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자, 이제 2021년 제32회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가볍게 제목 소개 정도는 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다라는 과목이고, 이 과목을 공부하셔서 모두 사시문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입문과정 등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과목은 가장 작은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사시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득점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1차 과목을 통과하시고 2차 과목을 통과해야만 자격증을 손에 쥐죠. 그래서 초반기 수업에는 1차 과목 민법과 개론에 좀 치중을 하시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 과목은 매일 50분,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쉽게 나오든 난이도를 떠나서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합격인데, 우리 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80점을 받아서 어려운 과목에 점수를 보태줘 자격증을 취득하는 효자 과목으로 활용을 합니다. 전국의 수험생이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및 실무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고득점 해야 된다. 그때 고득점은 80점 이상을 고득점이라 합니다. 평균 60점이 합격점이니까 80점을 받아서 점수를 보태줘서 합격의 길로 가시도록, 그래서 이 과목을 고득점 효자 과목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법령 및 실무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등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씁니다. 아파트를 5개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얼만데 이걸 언제 지급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계약시, 두 번째 중도금 지급시, 3 잔금 지급시 또는 등기 완성시 등 이렇게 물어가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관심도 많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잘 관리하셔서 올해 자격증 취득의 지름길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간 31회 시험이 비교적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32회를 준비하는데 31회 시험은 왜 어려웠습니까 하니까 지난 15회 시험이 가장 어려웠는데 15회 시험 이후로 가장 어려웠다 이런 표현들을 할 만큼 지난 시험 31회가 좀 비교적 어려웠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합격하시는 분은 합격하시고 안 되는 분은 안 됐죠. 그러면 합격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면 타 과목이 비록 좀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점수를 보태줘서 합격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31회 시험은 비교적 난이도가 있으니까 다 맞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또 복수 정답도 한 문제가 추가되면서 두 문제 이상을 합격의 길로 끌어줬으니까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데 1000명 단위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교적 어려웠던 시험이었으니까 전체 다 맞다가 하나, 그 다음 답이 2개입니다. 복수 정답도 하나가 나왔으니까 거기 문제 하나에 달랑달랑 거리셨던 분들은 그 다 맞다 한 문제 때문에 다시 갑자기 합격이 되는 2배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법령 및 실무에 고득점을 하셔야만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으니까 꼭 이 과목은 고득점 효자 과목으로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을 출발합니다. 교재 18페이지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중개사 법령 및 실무의 첫 단어는 총칙편이다 이렇게 갑니다. 총칙 가볍게 출발합니다. 제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까지를 총칙이라고 부르는데, 민법에서의 앞부분 총칙이 비교적 어려웠다면 우리 중개사법의 총칙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조문 하나당 한 문제씩이니까 3문제를 관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정리하는데 반드시 출제가 됨으로써 잘 짚어야 될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19페이지 보시면 하단 이 법의 구성과 성격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지금 법령 및 실무를 출발하는데 이 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출발을 하고, 구성은 절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성을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구성도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 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던져봅니다.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 법령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니까 1번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제목에 줄 하나 껐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해놓고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첫째 줄에 보시면 51개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1조문의 참고입니다. 밑줄 딱 긋고 내려가면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가로 열고 대통령령이라 하죠. 거기도 동그라미를 딱 찍고 자, 시행령 즉 대통령령인데 그 시행령으로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3번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밑줄 딱 긋고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줄을 껐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가볍게 접근합니다. 이 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하니까 공인중개사 법률이 있고 이 법률이 51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준비되어 있고 이 시행령에 따라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절대로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나오지 않는가 하면 모든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축법 공부하시겠죠? 건축법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시험에서 물을 일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함에 있어서 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합니다를 못 알아들으면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성을 짚으셔야 됩니다. 모든 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실 겁니다만 제3조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냐 이러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이를 시험에서는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X 할 준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를 짚어놓고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성 가볍게 확인하셨죠. 자, 이어지는 단은 밑으로 내려오면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 법의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출발했고 구성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격은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격은 짚으셔야 되고 출제된 바도 있는데 이 성격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격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차분한 성격이다, 까칠한 성격이다, 뭐 급한 성격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듯이 이 법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짚으셔야 되는데 첫째, 1번 내려가니까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기본법 동그라미. 내려가면 상법과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특별법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큰 3번 제일 밑에 내려오면 사회법적 성격이다. 사회법에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이꼴 중간법 이렇게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법적 성격이다. 그리고 오른쪽 가면 4번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동그라미. 자, 드디어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났는데 성격이 모두 몇 가지? 4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죠.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만나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 둘, 셋, 넷 또는 5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내기가 아주 좋겠죠. 쓸데없는 한 놈 딱 끌어놓고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 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격은 짚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법적 성격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본법이라는 뜻은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뭐 농지법, 산림법 이런 걸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중개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본법적 성격이다 그러죠. 두 번째, 이 법은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거 공부하셨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을 하면 어느 법부터 적용한다? 특별법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원으로서
자, 우리가 지금 중개사법을 공부하면서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과 민법에 있는 내용이 충돌을 한다면 어느 법부터 적용할까요? 하니까 중개사법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이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과 법이 충돌하면 뭐부터 해석하느냐 하는 지문에서 특별법의 성격이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에 가보면 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할 수 없다. 만약에 하고 싶으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민법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똑같이 19세 미만인 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까지는 같았죠. 그런데 민법에 가보면 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성년의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법에 오면 혼인을 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자, 민법은 된다 그랬죠. 중개사법은 안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 중개사법부터 먼저 적용해서 19세 미만인 자가 혼인을 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법이 충돌하면 뭐부터 해석하느냐 할 때 우리 중개사법은 특별법적 성격이고, 세 번째는 사회법적 성격인데, 이 사회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회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두 개의 법이 섞여 있으니까 중간법적 성격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법은 비교적 중요합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2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사회법의 동그라미 1번,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갖는 법을 사회법, 중간법 또는 혼합법이라고 한다. 그때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법률로서, 오른쪽 2번 올라갑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개공사의 중개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 등은 공법적인 성격이고, 공법에 동그라미 하나 하시면서 국가가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법적 성격이며, 개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법률 관계, 즉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 계약이라든지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사법적 성격이다. 그래서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를 사회법적 성격이다, 또는 중간법이다, 또는 두 법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네 번째는 국내법적 성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해야 되지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일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봐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 그래서 이 법의 성격이 네 가지로 나타났고, 네 가지니까 객관식 문제 내기도 좋더라고, 그죠? 출제한 바도 있으니까 성격은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하고 싶어서, 첫째, 이 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공부하셨고, 구성을 알았으면 이 법의 성격을 지금 진행한 거죠. 여기서 성격은 비교적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다면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접어듭니다. 오른쪽 21페이지 하단, 공인중개사법의 목적하여 제1조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 중간에 법 제1조 기념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갑니다. 공인중개사 일단 동그라미 합니다.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의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이렇게 가니까 중개업에다가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육성의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 목적으로서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경제도 동그라미. 그래서 제1조를 읽어드렸는데, 자, 여러분 명색이 그래도 이 법을 공부하신 분은 제1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조를 우리 법에서는 목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가볍게 읽어드렸는데, 이 1조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1조 목적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이 1회 시험으로부터 31회 시험이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2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지금 1회부터 31회까지 시험 치매에 있어서 지금 제1조 목적은 거의 11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회 때, 21회 때부터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1회 때부터 약 20년 동안은 11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2번 칠 때마다 한 번씩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은 딱딱딱딱 단어는 들어오다가 21회부터는 이제 지금 약 10년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좀 목적은 중간 25회 때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내용이 바뀌면 개정되면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물었으니까 31회 시험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죠. 일단 모르는데 나올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32회 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제일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하고 여러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일조는 짚으셔야 됩니다. 11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 매 2년마다 출제되던 것이 최근 10년 동안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시험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이 내용을 지금 동그라미를 해드렸지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첫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 전문성이 제고되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세 번째, 최종 목적으로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하고 여러분들은 5가지를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자, 이 5가지를 동그라미 했는데 항상 전달했죠. 여러분들은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니까 어떤 내용을 5개로 자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를 적어 보시오. 이런 문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항상 5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하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훈련을 하시면서 어떤 단원을 5개로 잘라본다. 그래서 아닌 것 하나 놓고 틀리는 걸 찾으시오. 그럴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하나만 붙여서 다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항상 5개를 자르는 연습을 하시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셔서 이 법에 어느 정도 되면 타 과목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저절로 눈에 익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5가지로 전달을 이렇게 하는데 자, 11번이나 출제되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들을 다 분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소공사의 전문성 그러면 틀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용어에서도 공부하시겠지만 이런 용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공부하면 다 맞는 것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성을 제고하지 공신력을 제고하고 하면 틀리잖아. 그죠? 공신력도 제고되어야 하지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글자 하나 더 들어오면 여러분 웬만큼 눈 밝아서 찾아내겠습니까? 중개업이나 중개업무나 막 설렁설렁 들으면 점수도 설렁설렁 나갑니다. 정확하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지 건전하게 지도하고 이렇게 출제한 바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종 목적이니까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이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은 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라고 하여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이런 말들은 전부 목적에 해당되지 않죠. 지금 부동산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많이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수요와 공급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학개론 등을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련되는 문제를 세 문제 이상 공부하듯이 중요한 단원이기도 한데 근데 이런 수요 공급을 조절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라고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또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이런 말 많이 나오죠. 투기 억제도 그렇게 좋은 말이지만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답으로 다 걸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얼마나 고상한 말이 흘러갑니까? 국민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한 표현이지만 이 법의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유사 표현으로 들어오는 걸 열 몇 번이나 물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 제1조 목적은 최근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때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까지도 잘 봐야 된다는 걸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밑에 그렇게 적었죠. 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을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하나, 둘, 셋으로 했고 이 하나, 둘, 셋을 여러분한테는 5가지로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됐고 제일 밑에 보시면 출제 가능성 하여 자, 1 박스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라는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럼 이러면 틀린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번 중개업을 건전하게 규율하고 그런 말 없잖아 봐요. 육성하고 그랬습니다. 3번째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X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한다. 이런 것들이 틀리게 출제했던 것들이니까 지금 제일 밑에 있는 4가지를 여러분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막 암기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틀리니까 제일조 목적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32회를 준비한 여러분들은 제일조 목적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조 목적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설사 만약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제1조는 그래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강조하는데 자, 이제 이 목적을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나요? 지금 제1조 이 법을 만들 때 목적이 이거다 이렇게 딱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 2조, 3조, 4조 이런 것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문이 준비되어 있겠죠. 이 법의 목적은 이거다 이렇게 탁 던졌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이런 목적을 실천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개사법 저 뒤편에 가면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단원을 공부합니다. 자,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인인 개공사는 2억을 가입하고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하고 중개업을 합니다. 이런 단원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런 손해배상 책임은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매치,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준비되어야 나머지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4조에 가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수업할 겁니다. 제4조는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쳐서 어떻게 합격자를 결정하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또 이 위반을 하게 되면 자격 취소는 누가 하고 자격 정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공인중개사 제도가 4조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무슨 목적을 달성합니까? 이렇게 물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당연히 1번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성립했다. 이 정도의 느낌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준비되어야만 실천사항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목적은 다시 한번 잘 관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22쪽입니다. 상단 용어의 정의 별표 딱 찍으셔야 됩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2조 이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출제되니까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 용어의 정의,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수업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를 딱 찍으셨는데 용어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 이렇게 내리겠다. 그 말은 A는 B다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A는 B 다시도 되고 다시도 되고 B 제로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점수 날아갑니다. 어떤 단원이든 이해를 하셔요. 이렇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한다면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공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겠지만 이 단어는 오히려 이해하면 틀린다. 그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교재 22페이지 상단 용어의 정의 그 제목 옆에다가 크게 암기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암기라고 적어놓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교재를 이렇게 넘기다가 암기하는 걸 딱 보시는 순간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암기돼 있지 이렇게 스스로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면서 반드시 한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암기를 하라는데 오늘 한 번 듣고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뭐를 암기해야 되느냐? 일단 법조문을 봅니다. 22페이지 제일 상단 법 제2조 정의 찾았습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하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1. 중개의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3번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업의 동그라미 합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 말이 좀 길죠. 그래서 앞으로 개공사 이렇게 부를 겁니다. 개공사 동그라미. 5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말도 길다 그죠? 소공사의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하여 중개보조원에도 동그라미. 자, 모두 몇 개? 6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수업 듣고 암기 다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안 되더라도 시험 치는 그날까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가늠해 보셔야 된다 그랬고, 이 용어는 민법에서의 용어가 굉장히 힘들죠.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그리고 추상적이면서 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계약이 깨졌다 이러면 알아들었는데 민법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무효되었다, 해제되었다, 취소되었다, 계약이 깨지는 모양도 가지니까 그 용어를 여러분 접목하는데 서너 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처음 입문하실 때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세 달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순환이 되어야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민법은 입문할 때 과정이 비교적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용어는 몇 개? 6개만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과목이 또 얼마나 효자 과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내려가면 1번 중개라는 정의를 공부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중개라는 정의가 출발을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말을 많이 썼죠. 표현은 안 했겠지만 나 공인중개사 학원에 간다 할 때 중개라는 말 쓰잖아 봐요. 나는 앞으로 중개업을 할 것이다. 중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 지금 그죠? 나는 공인중개사다 할 때도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무심하게 중개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법에서는 중개를 이렇게 정합니다. 1. 정의 내려오면 중개라 하면 줄 것입니다.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그 밖 일단 동그라미입니다. 이 그 밖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합니다. 자, 아주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개가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갑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에 하여 그 밖 중요합니다.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법에서 제시를 하고 우리는 막연히 나 중개한다, 중개업을 할 거야, 공인중개사라는 중개말을 쓰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문이 1번의 중개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중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중개 대상물은 다음 조문 제3조에서 제시한다 그랬죠.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랬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누굴까 고민해야 안 됩니까? 자, 매도인, 매수인 등이 있는데 개공사는 당사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채권적 행위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그러니까 채권 말고 그 밖에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밖의 권리를 물권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적 행위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서 막연히 우리는 중개라는 말을 쓰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제가 한번 썼죠.
그리고 또 한 번 설명도 했죠. 3번 했습니다. 이제 4번째는 이를 암기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립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동산이다 그럽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사는 사람, 을을 매수인 이렇게 부를 겁니다. 여기에 개공사 A가 중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이 많은 말들은 잘 이해를 못했더라도 그림은 알아보겠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건을 파는 자와 사는 자 사이에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그림이 이 내용을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중개라는 것은, 자, 중개라는 것은 그림을 보시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그런 뜻이겠죠.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랬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이 말이고, 이를 다른 말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말하고 같죠. 당사자 사이에 이 물건을 두 사람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박해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박해 권리의 덕실이 변경합니다. 덕 하는 말은 얻는다 하면 얻으면 한 사람은 잃겠죠. 실 하면 잃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매매다 그러잖아. 그죠? 덕실이 서로 변경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 우리는 이를 중개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내용을 잘 매치시키시고, 예전에 출제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용으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하고 출제를 하면서 틀린 걸 찾아라 였는데 왜 틀렸죠? 그 밖의 권리가 빠졌잖아. 그죠? 지금 그 밖의 권리를 빼고도 얼마나 말이 매끄럽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를 덕실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밖의 권리가 빠진데도 그거를 맞다 해버리면 물권적 행위는 덕실 변경을 못한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입문 하실 때는 용어는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이거를 암기를 하지 않고 이해를 받으면 무조건 틀리는 단어이다. 지금 이렇게 크게 강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중개라는 용어를 하나 공부를 하시면서 뭐를 배우는가 하면, 여기 A라는 개공사 사장님이 나는 오늘 아파트를 하나 중개하고 왔어 그럽니다. 자, 아파트를 하나 중개하고 왔어 할 때 여러분들은 알아들었죠? 아, 저분이 아파트를 소개했는갑다. 수수료도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왔는데, 나는 아파트를 중개하고 왔어 할 때 중개는 파는 사람의 물건을 포장을 해서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게 중개가 아니고 권리를 옮기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덕실 변경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라고 부르지 물건을 직접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권리를 덕실 변경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게 중개니까, 그러면 무슨 권리를 덕실 변경합니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때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채권적 행위와 채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이때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 민법에서 굉장히 열심히 배울 거예요. 자, 다시. 채권이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 대표적으로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죠. 이런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 그럼 채권 말고 뭐가 또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밖의 권리를 물권적 행위라고,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물권 그럽니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을 덕실 변경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까, 자, 우리 교재에 그러면 어떤 권리입니까를 교재는 24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4번 중개 대상인 권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시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재 2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페이지 하단 중개 대상인 권리 하여 왼쪽 편 대상인 것, 중개 대상 권리에 크게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거기는 옆에다가 X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 표를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죠. 다음 중 중개 대상인 것을 찾으시오 또는 아닌 것을 찾으시오 할 때 이 표를 활용합니다. 자, 26페이지 하단에 보시니까 중개 대상인 권리, 소유권 보이십니까?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을 사고 팔면
이 사람의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소유권 중개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소유권 내려가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를 용익물권이라 하고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중개 대상이 되죠. 저당권은 별표 딱 찍어놓고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별표. 유치권의 양도, 법정지상권의 양도,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왕이면 안 되는 것도 알면 객관식 문제를 확인하겠습니까? 오른쪽 점유권, 질권,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 저당권의 성립, 또 분묘기지권, 광업권, 특허권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기보다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막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자인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권리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권리 자체를 지금 민법에서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는 공부하실 거 이게 무슨 권리다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개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기보다는 양은 많지만 천천히 앞으로 이 권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의 도사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 과정은 부동산 학개론 한 과목을 빼고는 전부 법 과목이잖아. 그죠? 이 법은 법끼리 계속 돌아갑니다. 민법에서 잘 이해 안 되면 우리 법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법에서 또 안 되면 등기법, 지적법, 세법, 법은 법끼리 돈다니까요. 그래서 초반기 수업은 결석하지 말고 꼭 꾸준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들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이런 권리들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타 과목통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용의정의 1번 중개까지를 보셨다면 오른쪽 127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중개업이라는 정의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중개업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 간다거나 할 때 일일적 일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